안녕하세요, 박준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몽골과의 전쟁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려와 몽골이 거란족을 격퇴하면서 첫 만남을 가졌고 형제관계, 친선관계를 맺었지만 지나친 국물 요구로 인해서 결국 부담감이 됐고, 여기에 더불어 저고려라고 하는 사신의 피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몽골과 고려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당시 고려의 정부는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요. 특히 최씨 정권이 정권을 잡고 있었죠. 이 전쟁을 선택하면서 치열하게 고려는 방어하려고 했지만 9차례 40년간의 전쟁이 이어지면서 결국 이 몽골과의 전쟁은 패배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패배한 전쟁이지만 끊임없이 우리 고려의 선조들은 노력했다, 막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패배한 전쟁이지만 일부에서는 우리가 승리한 전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서, 김경손, 그리고 김윤호 같은 사람들이 활약하면서 일부 몽골의 부대를 막아냈지만 최종적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고려가 패배한 전쟁이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전쟁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려의 정부는, 그리고 백성들은, 그리고 몽골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전쟁이 이어졌는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려 정부, 백성, 몽골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 정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정부는 거의 무신정권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고려 정부가 선택했던 것은 바로 2차 전쟁이 시작되면서 수도를 옮겼죠. 어디로요? 바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는 선택을 하였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특히 서해라고 하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이 강화도 앞바다는 물살이 세고 세금도 운송하기 편하고 이런 것들,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것이 바로 고려의 대몽골 전쟁에 대한 과연 항전 의지를 보여주는 거냐, 아니면은 권력자들과 집권 계층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도피를 한 거냐, 이 두 가지 약간 논쟁점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최씨정권과 당시 왕들은 기록에 따르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3일에 한 번씩은 연회를 가질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다고 하고요. 또 당시 정권의 그런 권력자였던 최씨 정권의 최후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 있는 잣나무들을 옮겨다가 자기 정원을 만들 정도로 풍족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항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도피를 한 것이냐 라고 하는 의문은 남지만, 일단 고려 정부가 선택했던 것은 전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강화도로 수도로 옮겼다라고 하는 건 팩트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택한 건 뭐냐면요, 팔만대장경을 축조합니다. 이전에 거란과의 전쟁에서 거란의 침입이 워낙 거셌다 보니까 부처님의 힘으로 한번 나라를 지키면 어떨까, 이 부처라고 하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이용해 민심을 모두 포용해 모두 단결력 있는 힘을 통해 막아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 처음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초조대장경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초조대장경이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불타게 됩니다. 또한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신라시대 때 그 황금적인 그 분위기, 그 시대를 풍미했던 탑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룡사 구층목탑, 그리고 황룡사라고 하는 절이 불탑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남아있지 않지만 황룡사에 종이 있었는데요. 이 종을 몽골족들이 침입해서 종을 뜯어다가 녹여서 자신들의 무기로 만들 정도로 이 국토는 굉장히 40년여간 무림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고려 정부에서는 8만 대장경을 축조하자고 해요. 그런데 거란 시기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나라를 지켜보자 라고 하는 의도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에 숨겨진 의도는요. 당시에 이 무신 정권이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안정기이긴 했지만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 관계가 되는데 죽고 죽이는 건 직접 죽이지 않고요. 자객을 이용해요. 자객을 이용해요. 이 자객을 이용하는데 보통 뭐 호위무사 아니면 뭐 경호원 이런 사람들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자객들 중에 승려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려들을 통합하기 위해 왜냐하면 이 부처님의 힘으로 그 부처 그 불교에 있는 불경에 있는 글을 대장경에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부처 스님들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승려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팔만 대장경을 축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고려 정부는 저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다음으로 백성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삼중고를 겪어요. 삼중고. 어떻게 해서 삼중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국토가 유린되기 때문에 토지가 없어요. 토지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정부는 강화도에 옮겨서 자꾸 뭘 달라 그럴까요? 세금을 달라 그래요. 그리고 이 상황의 결정적인 원인했던 몽골족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이 드는 삼중교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좀 얘기를 했지만 이 정부의 세금이 너무나 많이 가져가게 되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백성들이 오히려 몽골에 투항하는 일까지 자주 벌어지곤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몽골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몽골이 9번의 침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침입할 때마다 부대를 데려오겠죠? 과연 몇 명이나 데려왔을까요?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몽골은 처음에 화친을 유도하면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총공격을 퍼부었다고 했었죠. 그러다가 고려가 어차피 항복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국토를 황폐화시키는 정책으로 작전을 바꿨죠.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침입을 했을 때 아예 그냥 죽치고 그냥 우리나라 영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가을에 와서 봄이 되면 떠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고려를 직접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떠나야 했을까를 살펴보려면 주변 상황을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큰 영토는 아니잖아요. 몽골의 주 목적은 송나라와 금나라를 없애는 게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주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송나라와 금나라와 힘을 합쳐 고려가 가치 전쟁에 투입될까봐 미리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했다가 안 하면 공격을 하는 것이 없죠. 자, 그러면 이 고려는 이 몽골의 이러한 정책에 대비해서 산에 들어가서 혹은 섬에 들어가서 버텨라 라고 하는 산성해도 입보책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성에 들어가서 버티거나 아니면 섬에 들어가서 몽골은 수군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섬에 들어가는 정책도 많이 했었죠.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하고 있던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몽골 애들이 더 이상 고려는 항복을 할 것 같지 않구나. 그냥 국도 황폐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고려가 원래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이 고려의 세금이 거치는 그 해안로에 있는 주요 섬들을 공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있던 무신 정권이 굉장히 당황하죠. 왜냐하면 세금이 거치지 않으면 더 이상 항전도 할 수 없고 사치스러운 생활도 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더불어 이 최씨 정권의 마지막 집권자였던 최의가 암살되게 되면서 급속도로 고려 정부 내에서 더 이상 몽골과 싸우는 것은 백성을 죽이는 일이며 우리도 모두 죽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고려 북쪽 지역에 있었던 화주 지역이 있는데요. 이 화주 지역은 몽골이 아예 먹어버리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고려 입장에서 진짜 강화도만 남기고 다 뺏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려는 점차 몽골과 화의를 맺고 항복을 하고 강화를 맺으려고 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당시 왕이었던 고종은 자신의 아들 원종을 시켜서 몽골에게 항복, 강화를 요청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몽골의 대빵 칸이었던 몽케 칸이 있는 지역으로 왕세자였던 원종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루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서 몽케 칸을 만나려고 했는데 아이고 연락이 하나 옵니다. 칸이 죽었대요. 지금 우리 칸 만나서 항복하려고 그랬는데 칸이 죽었대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던 찰나에 몽골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첫째 아들이 황제를 이어가는 전통이 없어요. 그리고 후릴타이라고 하는 부족장들이 모여서 다음 지도자, 그런 황제를 정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유력 후보가 2명이 있었거든요. 그 2명 중에 한 명이 쿠빌라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아렉뷰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몽골의 다음 차기 황제가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종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홀짝 뒤집듯이 누군가 한 명에게 가서 항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몽골의 수도로 가던 도중에 둘 중에 한 명을 만납니다. 그 둘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요, 바로 쿠빌라이를 만납니다. 쿠빌라이와 아렉뷰케라고 하는 사람은 둘 다 몽케 칸의 동생들이었어요. 막내가 아렉뷰케였고 둘째가 쿠빌라이였습니다. 근데 쿠빌라이를 만났는데 쿠빌라이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고려의 왕자가 지금 항복을 하러 왔다고? 어쨌든 아렉뷰케와 쿠빌라이는 둘이 다음 황제의 자리를 놓고 어쩔 수 없이 결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에게 좋은 명분이 하나 생긴 거예요. 고려의 왕자가 나에게 항복을 하러 왔더니 이거는 나에게 더 인기가 더 많이 올라갈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원종을 따스하게 따뜻하게 만겨주고 도와줍니다. 쿠빌라이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아니 어떻게 당나라도 뚫지 못한 그 거란도 뚫지 못한 여진도 뚫지 못한 이 고려가 결국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을 하러 온다더니 라고 하면서 너무나 좋아하면서 원종을 다음에 왕자리로 인정해주고 고려로 돌려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쿠빌라이가 승리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고려한테 좋지 않은 상황이었겠죠. 아렉비케가 황제가 되었다면 왜 저기한테 가서 지금 항복을 한 거야 하면서 분노하면서 오히려 더 쑥대밭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쿠빌라이가 아렉비케를 맞아 승리하게 되면서 다음 황제가 되게 되면서 고려는 몽골의 인정을 받게 되고 또한 원종도 단단한 지지기관인 쿠빌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얻게 됩니다. 쿠빌라이는 고려의 항복을 받아들이면서 6가지 약속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고려 문화 너네 그대로 해도 돼. 다른 그 정복당한 지역들은 모두 다 몽골의 풍습을 따라했으며 자기의 문화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엄격하게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인정받았고요. 너네 지금 강도 있잖아. 천천히 돌아와도 돼. 너네 맘대로 해. 그리고 폭력적인 통치를 하고 감시를 하는 사료같이 파견하지 않겠다. 너네 인정한다. 믿겠다. 네 번째, 우리 몽골 정부가 보낸 국물만 내. 이전 시기의 국물을 바칠 때 여러 부족들에서 다 바치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없어. 몽골 정부에서만 보낸 것만 보내. 다섯 번째, 포로를 복귀시켜주는데 천천히 해줄게. 왜냐하면은 너네 얘네들 복귀하면은 오히려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천천히 복귀시켜준다고 그래요. 여섯 번째, 몽골 군대 철수시켜준다. 고려가 인정을 받은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인정받지 못했는데 고려는 이 6가지 약속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인정을 받으며 항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원종은 그 쿠빌라이의 딸과 결혼합니다. 쿠빌라이의 딸과요. 원래 몽골은 그 정해진 그 바운더리 내에서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하고 결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쿠빌라이가 이 정도로 고려를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1259년 이 약속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1270년에 무신정변에
무신 정권이 끝마쳐지게 되면서 고려와 몽골과의 전쟁이 끝납니다. 하지만 원종이 돌아왔을 때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무신 정권 세력들은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전쟁의 주동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계속 10년 동안 반대를 했지만 결국 원종의 강력한 통치 스타일로 인해서 무신 정권이 결국 끝나게 되고 개경으로 넘어와 몽골의 그런 체제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고려 정부, 무신 정권을 제외한 모두가 항복에 찬성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최후까지 몽골에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 세력이 바로 삼별초 세력입니다.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삼별초라고 하는 것은 그 무신 정권 하에 그러한 경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눠지는 비밀 경찰들이었어요. 그 강화도 내에서나 이전의 고려 정부 내에서 혼란을 싹트게 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비밀 경찰 역할을 했던 사람들과 몽골의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된 신이군 세력을 합쳐 삼별초라고 하는데요. 이 세력들은 무신 정권의 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고려 정부의 얘기대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모두 다 죽을 걸 알고 자신들이 죽기 싫었고 이러한 정권이 바뀌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결국 저항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삼별초는 강화도에 있던 천여 척의 배를 훔쳐서 서해 남쪽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갔던 곳이 바로 진도였습니다. 진도는 우리나라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이 서해와 남해의 그 꼭지점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통해서 세금 운반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또한 고려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자 또한 몽골의 항복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와 몽골에 모두 저항하기 위해서 결국에 남쪽으로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금 문제와 고려, 몽골 이런 저항을 하기 위해 진도를 선택했고요. 또한 진도 앞바다는 강화도보다 더 물살이 셉니다. 여기서 명량해전이 일어났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소용돌이가 치는 그런 자연적인 좋은 방어 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삼별초는 진도에 가서 산성을 쌓고 궁전을 만들어 나라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들이 완벽한 고려 정부를 잇는 나라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서해 남쪽에서 전라도와 경상도를 이으면서 해상 네트워크를 만들어 결국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심지어 전라도 지역의 일부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력이 크게 떨쳐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섬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이 고려 정부와 몽골의 연합군을 막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한데요. 배는 옛날에 나무로 만들다 보니 장기간 싸우다 보면 이 배가 썩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지나치게 많은 자원들이 전쟁 장비로 사용하고 안정적인 물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진도에서 퇴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진도에서 열심히 삼별초를 이끌던 사람들은 바로 대중손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죠. 결국 이 진도를 떠나 제주도에까지 가서 총 3년간의 저항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까지 삼별초들은 제주도 안에 있는 한라산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별초 같은 사람들은 고려 정부를 벗어나 몽골과 끝까지 싸우자고 노력했던 자주적인 사람들이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자신들의 그런 권력, 지지 기반, 정권이 없어질까봐 두려워 권력 유지를 하기 위해 저항했던 거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몽골과 고려군이 함께 싸웠던 이유는 당연히 고려가 몽골에게 항복해서였긴 했지만 몽골이 그 다음 전쟁을 추진했던 곳이 바로 일본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섬나라였기 때문에 당연히 배가 필요했고요. 정복지였던 고려의 수군 방식을 이용해 일본을 정벌하려고 했었던 거죠.
두 차례의 일본 원정을 떠나지만 그 가미가제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자폭 테러 할 때 2차 세계대전 때 나오는 건데요. 이 태풍이 불게 되면서 1차 때는 대마도에 정착을 했지만 더 나아갈 수 없었고요. 2차 때도 태풍 때문에 실패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하여튼 결국 이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예비 연습이라고 할까요? 그 연습 차원에서 전쟁이 투자됐던 것이 바로 삼별초의 항쟁이었습니다. 이렇게 1273년 삼별초에 항쟁까지 끝나게 되면서 고려와 몽골 간의 40년간의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 삼별초의 항쟁을 끝으로 고려와 몽골과의 전쟁에서는요, 결국 무신 정권이 해체되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지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또한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되는 그러한 준식민지와 같은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앞으로 고려의 상황은 어떻게 바뀌어나가게 되는 걸까요? 고려는 몽골에 항복하게 되면서 원간섭기라고 하는 시기를 맞습니다. 이 원간섭기라고 하는데요. 간섭은 이제 간섭한다는 시기인 건 알겠는데 원이에요. 당시 황제였던 쿠빌라이가 중국 전역을 장악하면서 중국식의 나라 이름 원으로 바꿉니다. 원자는 으뜸 원자예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빰빰빰빰빰 하는 원나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원간섭기라고 하는데요. 이 원간섭기가 되면서 고려 내부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영토를 일부 뺏기게 돼요. 첫 번째, 동령부라고 하는 것이 설치됩니다. 이 지역은 서경, 평양 지역이 일부 몽골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쌍성 총광부라고 하는 지역이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이 우리나라 지역을 따지면 동북 지역이 바로 쌍성 총광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도 나와 있고요. 그럼 세 번째로는 탐나 총관부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탐나 하면은 바로 쌍자수 제주도죠. 제주도에 그런 몽골의 기지가 지역이 설치되게 됩니다. 부서가 설치돼요. 탐나 지역은요, 뭐가 되냐면요, 목장이에요. 여기서 말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 신혼여행 제주도 많이 갔잖아요. 제주도 보면 엄마가 말을 타고 아빠가 그 고삐를 잡고 있어서 행복해하는 표정, 가족 사진 한번 그 신혼여행 갔다 오신 사진 보여주세요 하면 보통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두 번째, 정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몽골도 황제고 너네 항복했는데 황제 쓸 수 있어? 못 쓰죠. 황제에서 이제 왕으로 격하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들이 부서 이름이 격하되게 됩니다. 이 격하라고 하는 거는 한 단계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제국이 있으면 아래 밑에는 제후국의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은 왕이 그 옷을 입고 있잖아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보통 옛날에는 노란색을 입었는데요. 야, 너네 우리 황제들이 노란색 입는 거지? 너네 노란색 입으면 안 돼. 빨간색 입어라고 하게 됩니다. 또한 왕들도 좀 달라져요. 이 당시에 왕들의 이름을 보면요, 앞에 뭐가 붙어요? 바로 충자가 붙어요. 충자가. 이 충자가 붙는다고 하는 것은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몽골에 충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의 왕은 몽골 황실의 딸과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몽골 황제가 장인이고요. 그리고 고려 왕이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부마라고 해요. 그래서 부마국 체제다라고 얘기를 간혹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까 잠깐 삼별초 얘기를 할 때 나왔던 건데요. 바로 일본을 정벌하는 기구를 만들어요. 일본은 어느 쪽에 있죠? 동쪽에 있죠. 동쪽에 있는 거를 정벌하러 간다. 정벌하러 가는 기구, 정동행성을 설치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벌은 실패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구를 남겨놔서 고려를 감시합니다. 그리고 고려 사람들을 판결합니다. 재판한다는 뜻이죠. 바로 이문수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고려를 일부 감시하는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 다음 왕의, 그 다음 기구적으로 이렇게 간섭하는 시기가 바로 원간섭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몽골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몽골의 그 백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세력들이 나타나요. 바로 다음 시간에 알아볼 내용이지만 권, 문, 세조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세력들이 무신을 대신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화적으로는 몽골 푸이라고 하는 게 유행하기 시작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뭐 K-콘, K-뮤직, 방탄소년단 뭐 이런 문화들이 세계 관광국 곳에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이 몽골 간섭기 시대에 몽골풍이 굉장히 유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변발, 안녕 하는 변발,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마시는 소주, 참이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만두, 설렁탕, 이런 것들이 다 몽골의 시초가 돼요. 설렁탕 같은 경우에는요, 몽골이 그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 말 타고 다닐 때 그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데 고기가 잘 다져지지 않아서 안장 있잖아요. 앉는데 안장 밑에다가 고기를 이제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말 탈 때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고기가 잘 다져져서 그거 이제 국 끓여 먹는 게 바로 설렁탕의 그런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왕이 그 부를 때 전하, 폐하 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마마 뭐 이런 것도 몽골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 취, 다루같이 할 때 취 이런 거 있잖아요. 취, 양아 취, 뭐 벼슬아 취, 뭐 이런 것들 취로 끝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몽골의 그런 단어들에서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몽골이 또 매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요, 또 뭐 인삼 뭐 이런 걸 좋아해서 자꾸 달라고 했다고 해요. 이거는 고려의 풍습이죠. 그래서 이 고려의 풍습들이 유행에 타게 되면서 고려위안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몽골 내에서도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좀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그 젊은 여자들이 끌려갔던 게 바로 위안부라고 하잖아요. 이 위안부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고려의 젊은 여자들을 바치라고 공저를 자꾸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전부터 몽골에 바쳤던 걸 곡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공녀도 이 곡물의 하나 일종이에요. 이 고려의 여자들을 물건으로 봤다는 소리죠. 한 50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여자들이 몽골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려 정부에서는 여자들이 몽골 가기 싫으니까 일찍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서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회 문화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몽골과의 40여 년간의 전쟁을 끝으로 고려는 몽골에 항복을 했습니다. 이 항복은 옳은 선택이었는지 나쁜 선택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더 이상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선택했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원의 부마국 체제로 들어서게 되면서 결국 몽골의 간섭을 받고 영토도 일부 뺏기고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왕도 기구도 많은 간섭을 받게 되면서 힘들어지지만 이거를 이겨내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 등장하려고 했으니 과연 이 몽골의 간섭을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다음 시간에 한 명의 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